내공을 아십니까? 도 아니고요. 본래 중국의 권법에서 비롯된 단어죠. 사실 무협 속 내공은 힘의 원천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무술을 할 건 아니고요. 갑자기 웬 내공이냐고요.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내공은 정신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또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 쌓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공 쌓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책은 천년의 내공입니다. 내공. 작가는 이를 격, 치, 기.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격.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른의 경지. 치. 주변을 장악하고 길을 제시해주는 깊이. 기. 단 한마디로 가로질러 제압하는 단단한 힘. 그러면 내공은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작가가 제시하는 고전의 명구절들에서 그 해안을 얻어보겠습니다. 바른 것은 배우고 바르지 못한 것은 거울로 삼는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다가 매미 잡는 노인과 우연히 만납니다. 공자는 묻습니다. 어르신, 매미 잡는 기술이 거의 신의 경지라고 할 만한데 어떤 비결이 있으신지요? 노인은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매미를 손으로 잡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나무에 구슬을 올리는 연습을 통해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보다 더 쉽게 매미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직 매미의 날개에만 집중합니다. 온 정신을 쏟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어찌 매미를 잡지 못하겠습니까? 공자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선한 것을 골라 따르고 선하지 못한 것은 가려서 고친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날 때는 그들의 좋은 점을 따라서 배우고 나보다 못한 이를 만나면 그들의 부족함을 거울로 삼아 나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지요.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수입이 못한 사람, 학식이 못한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전을 막는 교만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배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스승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듣는 내가 열려 있다면 모든 사람의 말은 옳다. 한신이 배수진 전략을 통해 병력에서 압도적이었던 조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명장 이좌거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좌거는 탁월한 전략가로 한신의 군대를 물리칠 계획을 세웠지만 조나라의 책임자였던 성안군 진여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해 한신에게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한신은 사로잡은 이좌거를 스승의 예로 모시면서 앞으로 연나라와 제나라를 공략할 비책을 물었습니다. 이좌거는 회장은 큰일을 논할 자격이 없다 라면서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거듭 부탁합니다. 만약 진여가 당신의 계획을 들었다면 사로잡힌 사람은 오히려 저일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계책을 쓰지 않았기에 제가 당신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계획을 따르겠으니 부디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좌거는 이 말을 듣자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책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라도 천 번을 생각하면 한 번의 실수는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천 번을 생각하면 한 번쯤은 지혜로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치광이의 말도 성인은 가려서 듣는다고 하지요. 신의 계책이 따를 만한 것이 못 되지만 그래도 충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주학원은 자신을 인정해준 한신에게 중요한 비책을 모두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천 번을 생각하면 한 번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을 생각하면 한 번쯤은 지혜로운 생각을 한다. 이 고사는 어른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공을 세우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소통하는 자세다. 사람마다 제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지도자에게는 어떤 사람의 말도 가려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결국 내가 열려 있는지 꽉 막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필요하다면 열어야 합니다. 동새가 날개를 펴면 어디까지 날지 감히 짐작할 수 없다. 공자의 제자 염구가 묻습니다. 스승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붙입니다. 공자는 대답합니다. 힘이 붙이면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지금 너는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선을 긋고 있구나.
공자는 스스로 시도하지 않으면서 꿈조차 꾸지 않는 연구를 꾸짖습니다. 공자가 추구하는 도를 가지면 좋겠으나 이루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너무 힘이 든다는 하소연이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싶지만 그것을 위한 노력은 하고 싶지 않은 일종의 공짜십니다. 장자를 보면 바다의 신 야기, 바다의 장대함을 보고 놀라는 황하의 신하 하백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설명할 수 없다. 우물이라는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만 살다 죽는 곤충에게는 얼음을 알려줄 수 없다.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어설픈 전문가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말해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지식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활동하는 무대, 살고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의 한계다.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꾸는 꿈이며 만들고 싶은 미래다.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봐, 해봤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 학문.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문자는 어찌하여 문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습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영민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 것이다. 시호는 한 사람의 생전의 업적을 평가해 붙이는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문은 최상의 시호라고 합니다. 특히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이라는 시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학문을 추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전제는 모르는 것을 묻는 자세다. 진정으로 배움을 갈구한다면 신분이나 체면에 제약받지 않고 모르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신념이었다. 우린 질문에 인색합니다. 묻는 게 마치 창피한 것처럼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 없다는 건 당연하죠. 그럼 질문은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위기는 인간의 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당 태종에게는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소우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소우는 당 태종이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로부터 황제의 자리를 받아낼 때 선황제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진왕의 공이 크니 이제는 그에게 국사를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우는 그렇게 당 태종을 도왔던 공신이었습니다. 소우는 이후 다른 신하와의 갈등으로 권력을 잃기도 했지만 태종은 잦은 탄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우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왔던 신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이후 태종은 소우에게 시를 내렸는데요. 세찬 바람이 불어야 억센 풀인지 알 수 있고 나라가 어지러워야 진실한 신하를 알아본다. 힘든 시기에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평소에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그 진가를 알 수 없지만 어려운 시기가 닥치게 되면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그 기회는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위기의 상황인 거죠. 비판을 위한 비판을 걸러내야 조직이 산다. 개미떼가 큰 나무를 흔들려 하니 분수를 모름이 가소롭구나. 이 글은 당시대 정치인이자 문인이었던 한유의 시 조장적의 일부입니다. 친구인 문인 장적에게 존경하는 시인 이백과 두보를 기리며 함께 풍류를 즐기자고 권하는 내용인데요. 이백과 두보가 죽은 후 그들의 시를 폄하하려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웃는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대시인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큰 나무를 밀어 흔들려고 하는 개미들과 같다는 겁니다. 비판 정신은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반드시 건전하고 공정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사건건 다른 사람의 일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해결책은 제시 못하고요. 비판은 비난과는 엄연히 다르죠. 비판은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비난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비판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우린 지금 상황을,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반복한 실패의 결과다. 이백이 상이산에서 수업을 하던 중에 계속되는 공부에 염증을 느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참 산을 내려오는데 한 노파가 냇가에서 도끼를 열심히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백이 궁금증이 생겨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자 노파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백이 도대체 그 도끼를 갈아서 언제 바늘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책망하듯 묻자 노파는 아무렴 당연히 되고 말고 하다가 그만두지 않으면 당연히 되고도 남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노파의 이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 이백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백은 인간사를 초월한 진정한 자유를 낭만적으로 노래해 시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시선이라는 이름답게 술을 즐겨 주선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시 역시 마치 입에서 빚어나오는 말 그 자체가 시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술과 풍류를 즐기면서 손쉽게 풀어내었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게 재능을 주었으니 필시 쓸모가 있으며 천금을 다 써버리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법이니 진정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실패의 원인은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는 나약함 때문이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실패는 필연적인 과정이고요. 포기는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말이란 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다. 공자는 제자 자공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이 그의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먼저 연장을 손질해야 한다. 어떤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의 대부들 가운데 현명한 사람을 섬기고 선비 가운데 인한 사람으로 벗을 삼아야 한다. 이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로 공자가 추구했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공부를 통해 내면을 채우고 도덕적으로 스스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현명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벗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인의 철학이라는 철학적인 물음에 장인의 일이라는 가장 실용적인 비유로 대답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눈높이는 무시한 채로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거리 삼는 거죠. 말은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솔직히 듣는 사람에겐 마땅히 쓸모가 없습니다.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의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책은 천년의 내공입니다.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많은 명구절과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꼭 책을 통해 인생의 답을 찾는 여정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